이지혁 대표님, 방금 그 사람 주변이 너무 어둡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근데 자꾸만 처음 품은 자리, 거기서 불길이 피어올라요. 그곳에서 물을 찾으세요. 부를 거야 해요. 차철민의 뜬모를 그 경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묘하게 당겨졌습니다. 결국 이지혁과 지은호는 철민의 말대로 처음 품은 자리, 바로 청주보육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 기억도 그 어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을 안고 보육원을 나서던 그때 우연히 들른 작은 구멍가게. 물 한 병을 사기 위해 들어갔던 그 작은 구멍가게가 결국은 25년 묻혀있던 불길을 꺼트릴 물을 준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은 진실로 이끄는 귀인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던진 단서, 98년이면 장씨 원장이 맡아서 했지. 그 한마디로 이어진 길,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용진병원. 25년 묻혀있던 비밀이 이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지혁과 지은호는 고성희가 은호를 직접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증거는 과연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함흥차사야? 지은호는 고성희가 이번 날짜를 잡겠다고 말한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프로젝트 일정 조율하겠다던 은호의 말도 감감무소식이었고 한 달 휴가도 결국 이지혁의 반대로 무산됐죠. 그러던 중 고성희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심어놓은 건물 경비로부터 지은호가 건물을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연락이었죠. 지은호 순진한 줄 알았더니 기어코 그곳까지 갔네? 내가 성가시게에 이렇게까지 움직여야 해? 고성희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한우진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지은호의 연락을 기다리다 드디어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뜻밖의 한 사람을 마주치면서 달라집니다. 과연 고성희는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은호가 의심하는 아트스페이스 공사 다시 논의하자고 해야겠어. 의심부터 막아야지. 고성희는 그런 계산을 머릿속에 굴리며 지은호 회사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불쑥 찾아간 고성희는 뜻밖의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차철민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민의 발걸음이 멈추고 눈빛이 어떤 기운을 느낀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를 바라보면서 입술이 먼저 말을 내뱉고 말았죠. 자식 운명까지 먹어치우려고 문턱을 넘네.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순간 고요해졌고 고성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차철민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튀어나오게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닙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리고는 허둥지둥 시선을 피하며 급히 걸음을 돌렸죠. 바로 그때 지은호와 이지혁은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장님이 여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지은호가 당황해 묻자 고성희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부드러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지은호 팀장은 저랑 협업 중입니다. 약속 잡고 다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나가봐야 해서요. 고성희는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바로 웃음으로 덮어냈습니다. 아이, 내 정신 좀 봐.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내가 약속도 없이 찾아왔네요. 은호야, 지난번 아트 스페이스 건 말이야. 그 공사 다시 진행하려고 해서 겸사겸사 온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따 연락 줘. 지은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죄송해요. 그럼 이만. 짧게 인사를 남기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데리고 나섰죠. 한편 차철민은 고성희와 마주친 뒤에도 이상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나오는 말 같았죠. 그리고 이지혁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 대표님, 방금 그 사람 주변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 말을 하던 철민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처음 품은 자리, 거기서 불길이 피어올라요. 그곳에서 물을 찾으세요. 부를 거야 해요. 반드시 귀인이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철민의 눈빛이 잠깐 공허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 품었던 자리라는 마지막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둘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떠올렸죠. 바로 지은호가 처음 맡겨졌던 곳, 청주보육원이었죠. 지은호와 이지혁은 조용히 차를 몰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속 어디선가 미세하게 떨리는 진실 같은 것이었죠. 작은 보육원은 오래된 시골 건물 특유의 정적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 기온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문 안쪽에서 불빛이 새나오는 걸 보며 이지혁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이미 2번이나 바뀐 뒤였죠. 이지혁이 명함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1998년 겨울 이 보육원 앞에 놓여있던 아이 기록이 있을까요? 원장은 98년도 관련 오래된 서류철을 넘기다 말고 한 장의 기록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에 놓고 간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신원불명으로 접수됐네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원불명이요? 원장은 안경을 벗고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부모 정보, 가족관계, 연락처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심지어 아기 출생 시간이나 병원 기록도 없었어요. 이지혁은 서류철 속 공란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친부모의 손에 직접 버려졌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아이를 누군가 맡겨두고 갔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네요. 원장은 말했습니다. 네, 아기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원장의 얼굴을 보며 지은호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허탈한 발걸음으로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아무 단서도 기록도 기억도 없이 허탈감이 내려앉고 지은호의 어깨가 축 처진 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바람이 한번 크게 일며 보육원 앞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의 간판이 달그락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지혁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지혁이 문득 말을 꺼냈어요. 은호야,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자. 그 말은 정말 그냥 하는 말 같았지만 어딘가에선 물을 찾으세요. 라는 철민의 마지막 말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구멍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방울이 맑게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여기가 맞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허리가 깊게 굽은 늙은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수를 하나 집어들며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 보육원 오래 하셨어요? 할머니는 문득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토박이지. 저기 청주보육원. 98년이면 가만 보자. 그때는 장신애가 원장했지. 그 말에 지은호와 이지혁은 동시에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완전히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한 줄기 갈라지듯 열린 느낌이었죠.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장원장 지금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서울 병원에서 지낸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은호와 이지혁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서울병원이요? 혹시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글쎄 거기 뭐였더라. 용진병원인가 했지. 지금은 이름도 바뀌었을걸. 순간 이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와대학병원. 순간 철민이 말했던 말이 귓속에서 다시 메아리쳤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찾으세요. 불을 꺼야 해요. 물 한 병을 사기 위해 들어갔던 그 작은 구멍가게가 결국은 25년 묻혀있던 불길을 끌 물을 준 곳 그리고 진실로 이끄는 귀인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전의 용진병원, 지금의 청와대학병원을 향해 새로운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해가 뜨자마자 청와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 원장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98년이면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이지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명 살아계실 거야. 우리가 어제 들은 말이 우연일 리가 없어. 지은호는 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단호한 말 속에 이상하게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치매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치매센터 데스크로 다가가 이지혁이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장 원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뒤 화면을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있네요. 현재 이 병원 치매센터의 보호자분 명의로 입원 중이세요. 상태는 기억이 많이 오락가락하십니다만.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진실에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살아있었죠. 직원이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1408호실입니다. 다만 면회시 큰 자국은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치매센터 특유의 조용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1408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보이자 지은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약 이분도 기억 못하시면 우리 정말 아무 단서도 못 찾는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기억 못한다고 해도 그분이 마지막이야. 문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그 말에 지은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한번 가다듬고 조용히 놓인 1408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진실을 품어온 사람, 장 원장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어깨가 먼저 보였습니다. 등이 많이 굽었고 희미하게 떨리는 손끝이 햇빛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분이 장 원장님. 이지혁은 조심스레 한 걸음 나섰습니다. 장 원장님, 실례합니다. 저희는 98년 청주보육원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 듯 노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가 돌아가고 작고 흐릿한 눈동자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이지혁이 부드럽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98년에 화재 사고로 맡겨진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순간 장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빛엔 공포인지 반사적 반응인지 모를 긴장감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인의 입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외우게 한 문장을 그대로 재생하듯이 말이죠. 98년 맡겨진 유라는 화재 사고로 맡겨졌다. 절대로 누군가가 버린 게 아니다. 아무런 정보도 남기지 말고 잃어버린 아이로 남아야 한다.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투, 그 속도, 억지스러운 정확함. 이건 기억이 아니라 각인된 문장이었죠. 누군가가 시켜서 무수히 반복해온 말. 이지혁은 숨소리도 죽인 채 노인을 주시했습니다. 장 원장님, 그 말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죠? 노인은 갑자기 입술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과 공포가 한 번에 밀려오는 듯 한숨을 짧게 헐떡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외투를 들고 들어온 중년 여성이 두 사람과 장 원장을 번갈아 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지혁이 먼저 다가가 예의를 갖춰 물었습니다. 혹시 장 원장님 보호자분이신가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장 원장은 며느리 얼굴을 보자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며느리는 서둘러 다가가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그러나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살아오신 일입니다.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장 원장 곁에 놓인 작은 손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죠. 사실 오래전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걸 맡기셨어요. 지은호와 이지혁은 동시에 시선을 모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 속에서 시간을 바랜 작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표지는 낡아 있었고 가죽은 손때가 타서 기름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찾아와 그날에 대해 묻거든 이걸 전해주라고요. 그 한마디만 남기시고는 늘 이걸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장 원장은 며느리의 손을 붙잡으며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그날 그 아이 내가 숨겼어.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닫고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그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갚고 가야 한다는 그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지은호의 심장은 한 번 크게 내려앉는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기고 싶어 했던 마지막 기록입니다. 며느리는 메모장을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지은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지혁이 천천히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메모의 맨 첫 페이지, 거기에는 1998년 12월 26일 이라는 날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가 급하게 휘갈긴 듯한 숫자들, 현금 수령 5천만 원, 보육원 기록 삭제, 인계 완료. 그 밑에는 수령인 장 원장의 이름이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보낸 사람 고성희. 지은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표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날의 죄를 지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고 장 원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따라하듯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직접 두고 간 거야. 그 순간 장 원장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버린 거야. 직접 버렸어.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메모장 한 권이 25년의 거짓을 찢어버리듯 조용히 그러나 잔혹하게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은호는 손등을 떨며 메모장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울음이 가슴 안에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그리고 병실의 침묵 위로 오래 묵혀져 있던 진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은호가 잃어버린 적은 없었다는 사실. 버려진 것이었죠. 그것도 친엄마 고성희의 손으로 말이죠. 청와대학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은호는 메모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려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신은 텅 비어 있었죠. 이지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감정 가라앉히고. 아니요. 지은호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성희한테 가야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비서들의 시선도 지은호의 표정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섰습니다. 고성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금세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은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어제 연락 못해서.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고성희는 시선을 떼지 않고 메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98년. 지은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저를 직접 보육원 문 앞에 두고 간 게 당신이에요? 고성희는 얼굴에 미세한 경계심을 띠며 천천히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은호야, 그게 말이야. 그때 상황이 좀 복잡했고? 하나만 묻죠. 지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서질 만큼 단단했습니다. 저를 왜 버렸어요? 버렸으면 그대로 두지 지금 와서 다시 찾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간이식 때문인가요? 고성희의 미소가 깨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비틀리며 억지로 감정 조절을 하는 듯 했지만 금세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보낸 거야. 그러자 고성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비웃음 섞인 얼굴로 지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맞아. 입꼬리가 삐뚤게 올라갔습니다. 버렸어. 내 손으로. 지금 말하면 속이 시원하니? 지은호의 눈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고성희는 잠시 말없이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뻔뻔스럽고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전에 네가 이제 와서 간이식 안 하면 누가 죽는 줄 아니? 지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성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이듯 그러나 도끼가 서린 말투로 말했습니다. 바로 한우진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결정적 한마디. 이걸 알고도 네가 간 떨어진 배짱으로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건 내 선택이지. 그 뻔뻔한 미소, 아무 죄책감도 없는 눈빛, 모든 진실을 이제야 보여주는 얼굴. 지은호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턱 막힌 듯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진이가 제 쌍둥이 오빠라고요? 목소리는 힘을 잃은 채 흘러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지은호의 눈은 흔들렸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바닥에 주저앉을 것처럼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자 고성희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당당해졌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그 말에 흔들릴 줄 알았어. 고성희는 의자 등받이에 편히 기대며 뻔뻔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든 맡겼든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결국 내가 다시 널 찾았잖니.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말투는 다정한 척하지만 눈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뻔뻔한 말에 마침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고성희는 그 울먹임마저 비웃었습니다. 미안. 입꼬리를 비틀며 마치 우스운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지은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떨리는 입술을 쥐어짜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왜 저만 버렸어요? 그 질문, 너무 슬프고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말도 안 되는 당당함으로 답했습니다. 은호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어지는 말. 당연히 너는 걸림돌이었으니까. 지은호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 슈올즈 집안에 들어가려면 대를 잇는 아들. 우진이 하나면 충분했어. 그 잔혹한 말에 지은호의 마음이 그대로 꺾이는 순간, 바로 그때 문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이 모든 걸 듣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석, 박성재, 박영나, 셋 모두 얼굴이 사색이었고
특히 박진석의 눈빛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장 저 여자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 내가 널 사람이라고 믿어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박진석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이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까요? 한우진을 향한 지은호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